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대한 대표 박병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 작가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생 채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권유, 그리고 따뜻한 댓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유죄 선고가 있은 직후에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송사에는 이정근, 윤관석 의원 등의 녹취 등이 방송됐고 송영길 의원의 전 보좌관 등 통화 및 문자들도 이미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응은 처음에는 정치 탄압, 하필 지금이냐, 송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자 주말쯤 해가지고는 대변인께서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하겠다.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송 대표 자진 귀국 요청하겠다.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범위와 파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경민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 9월에 이정근 위원장이죠. 전 사무부총장 소환됐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더 걱정이 됐던 건 10월 19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정근 위원장의 친정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으로 압류가 됐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뭐가 있느냐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당내외에서 오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만 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이 돼 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정의 핸드폰이라는 것을 검찰이 수사력으로 혼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무렵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슬슬 이정근 위원장 내지는 그 주변을 통해서 검찰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큰 일이 터질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노웅래 의원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게 드디어 터진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21년에 있었던 전당대회를 성격지어 버리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처음에 당이 내놨던 반응은 녹음 파일의 일부가 나올 듯 말 듯한 상황이었고 녹음 파일이 지금 JTBC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이미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내놨던 반응을 사실은 지난주에 내놨어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실기한 느낌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나온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송 전 대표에게 귀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체 조사 불가, 당외 조사 불가, 결국 검찰 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됐는데요. 이 송 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일단 송 대표에게 공은 넘어갔습니다만 송 대표가 지금까지 보인 언론에 보인 대응을 보면은 그냥 바로 귀국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검찰과 송 대표가 대치 국면으로 가고요. 이 전직 야당 대표 대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그 위상은 더 추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또 이 사건 말고 다른 파일이 이정근 파일로부터 나올지 전혀 짐작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의 초입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좀
조금 뭐 바람직하지 못했고 충분히 재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대응이나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황 작가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파일이 3만 개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작년에 이제 압수될 때까지의 자동 녹음이 됐던 것 같고 그걸 이제 검찰에서 녹취록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린 것 같고 그중에 대략적으로 6분의 1 정도가 지금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뇌물 문제도 아주 큰 폭풍을 일으키는 문제지만 그 이후에 과연 그 녹취에 사무부총장 역할을 할 때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과연 어떤 당 지도부에서 그 대선 경선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결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뭐 당내 진상조사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탄압 그런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치가 왔다. 그래서 자진 귀국을 호소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과 성명을 냈는데요. 저는 이 일종의 방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나는 검찰에도 당에도 가서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원래 일정대로 귀국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검찰이 이를 그냥 방관하고 있을지 아니면 결국은 강제적으로 송환하는 과정을 거칠지 그래서 민주당은 대단히 곤혹스럽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송영길 대표와 어찌 보면 이제 관계를 끊어야 되는 밖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또 끊기 힘든 구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그 결합 여부가 앞으로 검찰에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큰 도전이 생겼고 민주당은 거의 이제 당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큰 벽을 만났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의 괴멸적 타격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괴멸적 타격이 가해질 건 거의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하신 말씀은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귀국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민주당이 그다음 또 조속히 해야 될 조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수순을 밟아가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을 예상을 해보면은 이제 검찰이 지금 반부패 수사 2부의 중앙지검에 6명 검사를 증원을 한 것은요. 이 이정근 파일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바로 지금 돈의 소스 수사하고 돈을 나눈 거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 받은 의원들과 원외지구당 뭐 위원장이랄지 본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고 아마 검찰이 6명을 검사를 증원했다는 건 빨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돈을 모은 사람, 돈을 전달한 과정은 이정근 파일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사에 어려움이 없고요.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나눈 사람들을 바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당 내부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기초적인 조사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검찰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현역 의원이 됐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됐건 탈당을 하든 출당을 하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선은 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이제 영장을 치면은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하는 숫자로 봐서는 이게 2자리 숫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이 몇 주 정도 후에 국회로 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출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표의 이 너무나 큰 흠 때문에 출당을 얘기하면 내가 왜?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증거도 없잖아.
그리고 무죄 추정이잖아. 뭐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유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출당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아마 이제 탈당을 가지고 얘기를 물밑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이제 체포동의안 무더기로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들이 오고 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이거와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꼬리꼬리 아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 수사 문제가 또 아마 부각이 될 텐데 송 대표가 순순하게 7월 전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하는 폼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송영길 수사 조사가 또 하나의 또 큰 수사의 줄기가 돼가지고 당이 이게 뭐 꼬리꼬리 아닌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뭐 전 대표, 현 대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검찰하고 이거 딜을 하고 싸우고 수사받고 조사받고 동의안 처리하느라고 어디까지 망가질지 저는 짐작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은 지금 돈을 주고 받은 걸로 언급이 되거나 알려진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등의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자진 출당을 유도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탈당 조치, 그 출당 조치겠죠. 자진 탈당을 유도하거나 그게 아니면 출당 조치를 취하는 최강수를 둬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지도부는 그걸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다시 문제가 그러면 이제 당헌 80조 적용에 관련돼서 논란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기소가 그리고, 일단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증거나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계속적으로 저항해 왔었고 당직을 유지했었는데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럼 이제 해당되는 뭐 10여 명으로 지금 특정된 검찰에 의해서 녹취록에 등장해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그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또 공천 받기 위한 물론 국민들 마음에서 이제 그 사람들 공천 절대 안 된다가 됐지만 이분들은 또 정치적으로 저항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될 경우에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싸움이 앞으로 당내에서 아주 뜨겁게 펼쳐질 것 같고 송영길 대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또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그 관계 여기서 이제 대결 구도로 간다면 또 송영길 대표는 나름대로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과연 거세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또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느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더욱더 깊어지는 고민. 송영길 대표가 하나의 또 큰 또 하나의 소스가 돼서 당내 평지풍파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송연대라는 말이 그 당대표 선거나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걸로 봐서는 아마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사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송영길 대표께서 쥐고 있는 한에서는 쉽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거다. 가장 쉬운 비유는 동업자 관계였는데 한 그 오너가 다른 동업자를 없애려 할 때, 제거하려 할 때 그 반대쪽에서 밀려나는 동업자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유동규 케이스. 네. 근데 이제 21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21년도 5월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10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때 이제 이심송심이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이낙연 캠프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매듭마다 이 대선 경선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고 그 어필을 많이 했죠. 그 당시 선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한테도 하고 송영길 대표한테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 내보냈던 사람이
이정근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정근 부위원장이 와서 그런 일은 없다, 뭐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정근 부위원장이 그 당시에 아마 선관위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선관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의 그 항변 항의 어필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경선으로 뭐 룰도 그랬지만은 그 운용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정근 그 당시 선관위원 겸 사무부 총장을 저희들이 접촉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떤 송영길 그 당시 대표는 철저하게 당 대표였는지 특정 경선 후보의 캠프 일원이었는지 모를 정도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쭉 했거든요. 근데 뭐 결정적으로 나중에 자기 지역구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월 10일까지는 그렇게 했고 3월 9일 날 대선이 이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신승으로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말하자면 이재명이 그 당시 이제 낙선자죠. 낙선자가 당 대표 선거 이제 전당대회가 불가피하게 됐으니까 전당대회가 5월쯤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그게 이제 8월로 됐죠. 비대위로 뜨면서 그러면은 비대위가 뜨면은 비대위 몇 달 하고 8월 달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사이에 그러면 6월 1일 대선을 어떻게 보궐선거요?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러면서 이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8월 29일 날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때 이제 4월, 5월 기간 동안에 개항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정근 당시 이제 사무부 총장이 끝났겠지만은 사무부 총장은 아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정근 사무부 총장이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기간이 21년 그리고 22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정근 파일에 들어가 있고 이정근 파일 속에 무슨 비밀이 숨겨 있었을까 하는 게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결국은 그게 검찰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개항을 받고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지역구를 본인이 사퇴하고 거기를 보궐선거 지역으로 만들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국회의원 특권 방탄옷을 입혔고 나중에 8월 달에 당대표가 되는 과정까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당시 이제 그 패배한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을 만들고 또 당대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송영길 대표는 자기 지역구를 넘겨줄 만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본인이 살 수 있는 구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돌아보면. 그리고 이 과정을 말씀하신 대로 이정근 사무부 총장은 또 말하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녹취록 보면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상한 실록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그 당시의 일지, 실록을 연대기로 쭉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검찰 손아귀 안에 있는 그런 부처님 손바닥 안에 정당으로 지금 전락했다라고. 뭐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당장 이 사건 수사하고는 큰 연관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검찰은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갑 일종의 방탄 철갑을 입고 재판을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재판을 피해 나가는 영장 심사를 피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봤는데 이번에 돈을 주거나 돈을 받았다고 지금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10여 명 이분들 그러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국회의원의 지위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이미 다 보셨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나가시라고 말씀드릴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약간 화제를 돌려볼까요? 그 총선 이제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재판 스케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민주당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경민 의원님? 일단은 이제 이분들이 체포동의안 문제가 우선 당장은 수사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체포동의안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4월, 5월, 6월 동안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국면이 바뀌어서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는데 7월, 8월은 또 재판소가 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판이라는 절차에 들어가는 건 아마 가을쯤이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름까지는 하여튼 수사와 기소와 체포동의안이 쭉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기소가 되면은 국회의원 공천 문제는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예. 되면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커질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당대회 건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다음 총선에 줄 수밖에 없고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전당대회 건이 아니고 그 이후 건, 작년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개항을과 뭐 이런 것들 쭉 이어지는 것들이 또 나와진다면은 그건 또 별도의 스캔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이정근 파일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또 더 큰 스캔들이 나올 수 이게 있고,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정근 스캔들이 이정근 본인의 기소도 있었지만은 벌써 여러 의원들이 다쳤거든요. 노웅래 의원 건도 있고 이하경 의원 건도 있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당대회 건, 그리고 또 예비적으로 대선 이후에 스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정근 파일을 도대체 어디까지 이 검찰이 캐내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두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총선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 아마 이미 말씀이 나오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이야기들을 한번, 참 그 이야기 전에 이게 과연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신경민 의원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당대회 그걸 보면은 이 대의원이 45%의 비중을 가지고 예, 있고요. 예. 대의원이 약 15,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결국 차이가 나선 것은 200명이 조금 넘어요. 215명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이 40%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은 85%의 비중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당원하고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권리당원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215명 그리고 한 10명 이상의 지역구에 영향을 줬다고 그러면은 대개 한 4, 50명 정도의 전국 대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4, 500명이 되는 거네요. 적게는 4, 500명 그리고 이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한테도 뭐 돈을 나눈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게는 7, 800명이기 때문에 215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를 영향을 줬던 걸로 보면 이 영향을 분명히 주었고요. 150명만 이쪽으로 네, 왔어도 그렇죠. 아마 결과가 바뀌었는데 215명의 반이니까요. 한 뭐 100 몇십 명 많았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고요. 한 많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7, 800명, 적게는 4, 500명의 대의원한테 영향을 줬다고 보면 이 돈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면 결정적인 당락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정당법으로 이분들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오염시키고 매수로 오염시켰는데 주고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중요한 거고요. 이 건으로 송영길 대표가 됨으로써 그 뒤에 모든 절차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오염은 결정적 오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뒤에 그 직후로 그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김용 사건이 터졌잖아요. 김용이 돈을 뭐 10억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호남에 가서 뿌려야 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10월 10일에 있었던 그 대선 후보 경선 전당대회용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바로 해야 할 일은 돈을 주고 받은 것들이 언론으로 이미 드러난 10여 명들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분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 뭐 이런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게 최강수가 될 텐데 할 수 지금 있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이? 출당과 고발을 같이 해야죠. 근데 지금 이 대표의 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 또 체포동의안이 발목을 네, 잡겠죠. 체포동의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체면을 유지하고 당이 명목과 명분을 유지하려면은 최강수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규정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장 최강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당 대표가 조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길만이 그나마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은 외길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슨 다른 선택지나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 할 겁니다. 본인 체포동의안과 관련도 있기도 하고 또 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뻔합니다. 그게 소위 명튜버, 즉 무당 유튜버들을 이용하고 무당 유튜버들이 또 개딸들을 선동해서 그분들이 여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떠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탈당을 유도하는 그쪽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정근 스캔들과 관계되는 건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괴의 사건 김용 씨 재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 씨 같은 경우도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 동안 2021년 5월에서 6월 사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작게는 6억, 20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밝혀진 바로는 6억에서 8억 사이인 것 같은데 그 돈을 받았고 주로는 호남을 돌면서 아마 매수,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돈을 썼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당대표 선거 과정하고 똑같이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오염시킨 아주 지저분한 끔찍한 더 심각한 거죠. 대장동 일당의 돈이니까. 그랬다면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5월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았고 10월 전당대회는 후보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뽑은 건데요. 지금 이 폭로가 되고 수사가 된 걸 보면은 송영길 대표를 뽑은 5월 전당대회는 이렇게 오염이 됐고 10월에 대통령 후보를 뽑은 선거는 김용 사건에서 튕겨져 나와서 한 걸 보니까 그렇게 또 오염이 돼 있고 돈을 어디선가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쭉 나눠준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성 경위도 다르고 나눈 것도 좀 다릅니다만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부정한 돈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치도 아마 원론을 따지자면 똑같을 거예요. 출당을 하고 민주당도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별을 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립 근거가 매우 박약해지는 이거 눈에는 무슨 당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을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조성한 돈은 지금 현재로는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원내외 본부장급 내지는 위원장들한테 주었다는 거고 김용 건은 더 질이 나빠요. 대장동 패거리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광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쭉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조성한 사람들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고 돈을 받은 사람들도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수사나 조사로 더 나오기 전에 당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받은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이 지금 존재의 이유를 찾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도 그렇고 이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이 뭐 무슨 선언을 하든지 자정 역할을 하든지 뭘 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1년도에 있었던 두 개의 큰 전당대회가 모두 다 혼탁하게 오염이 됐다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외통수고요. 결국 이걸 대응하는 방법도 외통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씨 재판이 단순히 한 명의 유무죄를 다투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절차, 그 절차의 정당성을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제대로 절차대로 대통령 후보를 뽑았는가, 그 과정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 어떤 게 지금 남아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정근 본인도 너무 많은 녹취가 있어서 까먹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김용이 돈을 살포했던, 그리고 돈을 수령했던 대상자들이 이 녹취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 씨가 돈을 살포했으리라고 예상되는 그 시점에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호남 지역에 이건 혹입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인 중에서 접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접대를 넘어서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중에 검찰에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이거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분들은 앞으로 사회생활 그리고 그 업계에서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장이 미치는, 그래서 이정근의 녹취 파일과 김용의 금전 살포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참 재밌는, 앞으로의 재밌지만 공포스러운 그런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절차를 오염시켰다면, 그리고 권순일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사법 체계를 또 오염시켰다면, 혹은 김수남 씨와 관계에서 검찰을 오염시켰다면 이 나라가 너무 끔찍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한 정당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장동 저수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 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우리나라의 정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선 과정을 다 오염시켰다고 그런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암담한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광주분들에게, 광주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빨리 취재하시고 고발해야 될 건들이 있으면 빨리 고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 부분 정당의 업무를 정확하게 훼손하고 매수로 얼룩지게 만들었다면 김용 씨를 정당법 위반으로 당연히 고발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 건도 늦지 않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개딸 무당 유튜버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번 지난주에 재밌는 행사가 14일 날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김상희 의원, 우원식 의원 주최의 양문석 위원장 사회로 행사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 거친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황 작가님,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국은 본전도 못 찾은 행사를 했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딸들이 훨씬 더 거칠구나. 그리고 개딸들이 어떤 이념지향적이라기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조금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희, 우원식 그리고 정성호 의원 등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개딸들이 좀 순치될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서 공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현장에서 반격당했거든요. 그래서 개딸의 모습을 어찌 보면 역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사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다. 신경민 의원님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그 사방에서 비판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딸이라는 게 아마 민주당 지지층 일반이거나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층 일반을 지칭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지극히 그럼요. 극소수인데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뚜렷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 일반적인 지지자들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극단적인 일부 지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뭐 일부 유튜버들이 뭐 극단적인 반응을 또 보이는데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가짜 뉴스 뭐 이렇게 편파적인 뉴스, 선동, 뭐 좌표 찍기 그리고 무슨 살생부 이런 거 언급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라기를 다시 당부드리고요. 이분들이 뭐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정당의 발전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입으로 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입으로 절대로 개혁을 이룰 수 없거든요. 실제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갈라치기 하고 누구 한쪽을 뭐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개혁과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지자와 싸우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 아무 개념 없이 추종하는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하고 상관없는 그런 지지자들하고 결합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되묻고 싶고요. 좀 반성하면서 살아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면요. 예. 이분은 민주당 내에서 특히 유튜버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유튜브를 순리하고 또 초선으로 입법부에 들어간 그런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유튜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패널을 공급해주는 그러면서 그 정치인들은 또 오염되고 그리고 그 유튜버들은 그들과 함께 더 강경 발언을 하게 하고 이런 원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정청래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젠가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지금은 극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을 본인이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언젠가 그들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총선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양식 있는 지지자들로부터 낙선운동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 입성, 만약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일정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자와 싸우면 멍청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극성 훌리건 개딸 플러스 무당 유튜버들만 있는 건 아니죠. 이들은 지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합리적이고 선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을 원하는 그런 당원들이 더 많은데 개딸 그리고 무당 유튜버와 한 몸으로 가거나 결착하고 유착 관계를 당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유권자 그리고 정의로운 당원들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는 길게 갈 건 아니었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김태효 차장이죠. 예, 실장이 아니라 차장이죠. 김태효 차장이죠. 김태효 차장께서 미국에 3박 5일 일정으로 갔다가 오셨어요. 뭐 가기 전에도 미국이 아기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도 또 멋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특파원 그 언론들하고 만나면서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고 뭐 이런 자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물으려고 그러니까
뭐 미국 얘기 물으려면 묻지 마라고 그러는데 미국 얘기 안 하려면 뭘 하러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오만한 태도가 지금 김태호 차장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도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뭐가 문제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일본과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굴욕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일 총리가 도청을 당했을 때 독일 총리가 미국하고 독일도 우리나라와 관계처럼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외교 안보적으로 긴밀한 관계고 동맹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메르켈 총리가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맹은 동맹이지만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는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그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무슨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태호 이 차장은 그런 기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귀국 후에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요. 도청 관련해서 뭐 추가적 상황이 있으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미국에서 확답을 줬으니 그러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정보동맹 국건이 하는데 뭐 일본을 뭐 더 추가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이 실상이 이미 그 일병, 그 방위군 일병이 체포됨으로 해서 실상이 드러났고 위조가 아니라는 게 세계 만방에 다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한테는 정보 관리의 문제를 따져야 되고 그 정보가 어떻게 해서 체득이 됐는지 그게 도청인지 휴민트인지를 정확하게 사정을 알아보고 그거에 맞게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는 자세와 어떤 조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도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분 안보실 사실상의 실장인데 사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의 최고의 최측근 참모인데 잘못 뽑아도 정말 잘못 뽑았습니다. 이거 인사 좋지 않으면 두고두고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정보 분야에 근무하는 군인도 아니고 미국 본토에 있는 방위군의 일병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게 가능한가? 이걸 믿어줄까요? 이런 사람이 사고를 쳤다고 하면? 이게 저기 9.11이 나고 난 이후에 9.11이 지금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9.11 이후에 정보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그래서요. 정보를 조금 확산시키는 조치를 취해졌고요. 특히 이 문제의 그 일병은 기술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빼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우리로 치면 단톡방에다가 너네들 세계에 돌아가는 진짜 실상을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실력을 과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9.11 이후에 조금 넓혀놨던 정보의 창구를 이번엔 조금 반대로 닫는 작업을 미국이 시작할 겁니다. 예언자 코스프레를 좀 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일병 지위에 있는 병사가 이거를 유출했는데 그 유출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청됐고 우리가 얼마나 안보에 장벽이 뚫려 있는지 이게 적에게 뭐 뚫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동맹이라는 혈맹이라는 미국에 뚫린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마땅히 진상조사단이 구성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여기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 분명히 항의하셨을 걸로 한번 믿어봅니다. 아니 동맹 도청을 합니다. 네.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고요.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보면은 이 도청 문제가 가끔 문제가 되는데 덮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은 항의를 비공식으로는 물론 해야 되고요. 공식으로도 이처럼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공식으로도 해야죠. 근데 이 국민의 자존심을 이번에 완전히 구겨버린 거죠. 네. 그리고 사과도 끌어내야 한다. 아,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상회담에선 사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아마 이 정도로 김태효 차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의제로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주권 국가로서 너무 심각한 모멸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자존심을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구겨버릴 거예요.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당연히 끌어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외교라는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시켜 줬다는 건 저는 망유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신임 의전비서관이 그 김태호 차장 들어오는 시점에서 임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김승희라는 분이 네. 임명됐고요. 이 이름은 뭐 여자분 이름 같지만 남자분이고 네, 지금 남자분입니다. 아마 선임행정관으로 보임돼 있던 분이 지금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한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이 김건희 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 동문이라 하죠. 모 대학교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30기를 함께 수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요란한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낮은 대로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그런 소외된 그 층에 대한 그런 행보를 좀 하기를 바라고 본인 스스로도 작년 2022년이죠. 22년 1월 달 그 사과 기자회견 할 때 그런 것을 좀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금 까먹고 있고 이렇게 새로 임명된 의전비서관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그리고 사업 파트너였다는 것 때문에 여론이 이게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창부수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양쪽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행보라고 보입니다. 뭐 실력이 있으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분은 아마 이벤트 회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회사하고 연결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국내 의전도 해야 되지만 외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의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의전비서관이 외교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김일범이라는 분은 외교부에 근무를 했다가 이제 삼성으로 갔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물러나는데 이 김승희 비서관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 인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내외에 파다하게 있었는데 결국 뚜껑은 까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래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 의전비서관이 기사화되고 그러는 것은 이 국민적 관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니까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연결해서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계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에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관련 부처 장관이나 할 수 있는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틀 뒤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이 바로 입법 발의를 하셨어요. 신경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타이밍을 맞추는 거 보면은 대단한 뭐 신공이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물밑 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두 생각이 분 국회의원들은 되네요. 입법 발의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하여튼 신통력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관련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문제였기는 하지만요.
이걸 이렇게 딱 관련 법안을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한 거 보면은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개 여사들이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게 뭐 개시경 문제든 아니든 간에 잘 알겠다. 이거 참 이렇게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지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 같아요. 굉장히 자신 있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부 관계자도 굉장히 센 정부 관계자의 멘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이건 자신감이 뭐 얼빵빵인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게 마크맨이 없어서 이게 위험한 발언이 그냥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부속실이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 너무 쉽게 본인의 의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태영호 조수진 의원이 여기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 했는데 이건 그냥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건 거짓말 같고요. 김건희 씨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곧바로 받아서 마치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얘기했고 지금 두 사람 다 내년 총선 관련돼서 되게 바쁜 분들이잖아요. 태영호 의원은 탈북 관련 외교 경영을 바탕으로 강남이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질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것을 우리나라에 뭐 무분별하게 언급했던 그런 여러 문제가 노정된 사람이고 조순희 의원은 비례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어디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또 지금 공천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 네, 오목교 넘자마자 지금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갑을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뭐 시기에 맞춰서 언론 플레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이 굉장히 요즘 좋아졌고 한국을 그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 우리가 좀 힘든 게 하나가 남북 문제고 분단됐다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개 식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개를 바라보는 식용으로서 바라보는 아니면 반려견으로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법은 뭐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관련 종사자들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이 법안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이를 임기 내에 뭐 법안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너무 나선 거죠. 나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 공천이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굉장히 쉽지 않은가 봐요.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또 이 두 분은 또 실언 시리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좀 불안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원장, 정책위의장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같이 역시 이제 개식용 금지 입법 발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뭐 좋은 법이긴 한데 굳이 명명을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적이라고 싶습니다. 법에 네이밍을 할 때는 그 법을 좀 더 잘 홍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입법 취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차별받지 마라고 만든 입법은 아닙니다. 개고기 식용과 관계에서 국민의 의식과 반려견의 권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나온 건데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양,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 이런 식의 명명은 입법 취지를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 국민의힘에서 예. 이런 법안을 또 만들면서 법안 이름을 BTS 법안으로 하면 그러면 또 BTS를 갑자기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연예인 끌어들이지 말고 이런 분들 뭐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막으로 짤막하게 지난주 있었던 이슈 중에서 이재명 대표 덴저러스맨 사건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외신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건 잘한 거죠. 지금 특히 외교적인 현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것이 대통령의 인기를 막 급락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찬스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건데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은 또 좋은 이게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는 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사실 이 외신 기자회견을 민주당이 받은 것은 대일 외교, 대미 외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전을 얘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잘했죠. 타이밍은 아주 잘 잡았는데 이 타이밍을 잡았는데 줄에서 그냥 다시 또 미끄러져 내린 겁니다.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남은 것은 Are you a dangerous man?밖에는 남지 않아 가지고 좀 정말 망신스럽습니다. 하나 더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장우산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거 장우산은 정말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 작가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우상 사태? 평소에 성정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끔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그 소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말들을 툭툭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표출됐다 생각하고 더 이게 코미디가 된 건 지지층에서 이걸 우산이라는 것 때문에 지켜줄게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이고 이게 나중에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EU 대사 관련돼서 인터뷰가 왜곡됐던 것처럼 그랬더니 나중에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거 관례로 우리가 우산 줬던 것이다 라는 해명이 나올 정도로 얼만큼 그 개딸을 비롯한 분들이 세상을 왜곡되게 아니면 자기 편의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는 이거 때리는데 사용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외신 기자회견을 통째로 망가뜨린 데인저러스맨은 외신 기자 입에서 나왔지만 본인 스스로 우산을 잘못된 이미지를 남김으로써 실패한 외신 기자회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시지에 반박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를 내려고 했는데 메신저의 문제로 결국 모든 게 희극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결국 여기까지 간 것 같은데 저는 컨텐츠도 없었고 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외신 회견을 과감하게 선택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런 거 저는 결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역량 대비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즉 재판 때문에 이런 외신 기자 클럽 회견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두고서도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런 외교적 대안 제시가 없는 그래서 허무맹랑한 그런 회견으로 귀결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대통령 정부 여당이건 야당 지도자건 참 서로 누가 못하나 경쟁하는 것 같아서 참 보고 있기가 씁쓸합니다. 신경민 오늘 나눴던 이야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건이 이제 터진 거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부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정근 파일이 언젠가는 까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말 큰 게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 21년 5월 달에 전당대회가 오염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21년 10월에 있었던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김용의 돈으로 대장동 돈으로 오염됐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있었던 5월과 10월의 두 전당대회는 모두 오염된 전당대회였다라는 우리 모습이 민주당의 모습이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4월에 빨리 시간을 놓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탈당을 하건 출당을 하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당법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빨리 데려와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외통수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될 겁니다. 지도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한 명으로서 하루하루가 요즘 암울하고 서글픕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즐거운 뉴스도 한두 개쯤은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민의 정면 돌파 제8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